경악스러운 사건이 발발했습니다. 반한, 판한, 감정이 만연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한 일본인 여성이 한국 주재원으로 파견된 후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었다는 소식입니다. 극단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부친 밑에서 한국은 나쁜 나라라는 주입식 교육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란 28살의 아키야마 미카는 회사의 갑작스러운 서울 발령에 처음에는 강한 거부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는 직접적으로 반한 시위에 참여했던 이력을 가진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후 그녀가 직접 겪은 일련의 충격적인 경험들이 평생 동안 굳게 믿어온 가치관을 완전히 붕괴시켰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연히 마주하게 된 역사적 진실 앞에서 그녀는 참을 수 없는 격정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기에 오랜 기간 유지해온 부친과의 관계에서 격렬한 대립까지 불사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바로 아키야마 미카의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서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더욱 심도 있고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귀한 원동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아키야마 미카입니다. 현재 28살이며 일본의 대형 종합상사에서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가정 환경에 대해 먼저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외견상으로는 전형적인 일본의 중산층 가정이었으나 한 가지 두드러진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부친의 극단적인 정치적 성향이었죠. 아버지는 일본의 극우단체에 깊숙이 관여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종종 우익 집회에 참석하셨고 집에 돌아오시면 늘 한국과 중국에 대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셨습니다. 미카, 너는 절대 한국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우리 일본을 증오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하는 나라다. 어릴 때부터 이러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해 깊은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역사 수업 시간에도 영토 분쟁 문제나 역사적 상흔 문제가 거론될 때면 저는 부친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하고 한국이 일본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부친을 따라 반한 시위 현장에 동참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마땅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K-팝 문화에 열광하는 친구들을 볼 때면 저는 내심 어째서 저런 나라의 문화를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것일까? 라고 의문을 품곤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그러한 선입견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취업 경쟁력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지만 한국어 학습은 의도적으로 회피했습니다. 취직 후에도 회사 내에서 한국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발생하면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인사부에서 저를 호출했습니다. 인사부장님은 제게 중대한 사안이 있다며 조용한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아키야마 씨, 우리 회사가 서울에 새로운 지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 해외 마케팅을 전담할 주재원으로 당신을 발탁했습니다. 최소 2년 계약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파견 국가 중 하필 대한민국 주재원이라니요? 저 정말 죄송합니다만 다른 나라로 발령받을 수는 없을까요? 제가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물었지만 인사부장은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신의 뛰어난 마케팅 능력과 분석력이 서울지사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언어는 현지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령은 아키야마 씨의 경력 개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전하자 부친은 격분하셨습니다. 절대 안 돼! 내 딸이 그런 나라에 가다니. 당장 거절해. 모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밤새도록 고심했습니다. 회사를 갑자기 그만둘 수도 없었고 이 발령을 거부하면 제 경력에 돌이킬 수 없는 큰 타격이 될 것이 명확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저는 주재원 발령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적대적인 시선을 받지는 않을지 심각하게 걱정되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부친은 마지막으로 저를 불러 당부했습니다. 미카, 너는 항상 우리 일본인의 자긍심을 잊지 마라. 그곳에서 무슨 말을 듣더라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 2년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일본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부친이 미리 준비해 주신 일본 국기가 그려진 작은 배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적국으로 파견되는 비밀 요원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의 고되고 험난한 시간들을 상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부친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셨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예의 범절이 없어. 길거리에서 침도 마구 뱉고 일본인이라고 하면 서비스도 제대로 안 해줄 거야.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여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치는 눈물을 흘리셨고 부친은 마지막까지 강경한 표정을 유지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연락해.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알려라.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가서 너를 데려올 테니. 비행기에 탑승하면서도 제 마음은 극도로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을 바라보며 과연 내가 한국에서 2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승객을 보니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힐끗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비행 내내 그가 제가 일본인임을 알아채고 혹시 무슨 적대적인 말을 할까봐 불안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나요? 갑자기 그가 유창한 일본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놀라서 바라보니 그는 친절하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유학한 적이 있어요. 일본을 정말 좋아합니다. 예상치 못한 친절함에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친이 말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잠자는 척하며 대화를 회피했습니다. 그렇게 불안감과 혼란 속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부친의 경고와 뿌리 깊은 편견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세한 호기심도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런 나라인가?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될 한국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 의문을 품은 채 저는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비행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장엄한 정형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체계적으로 잘 정돈된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아버지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뒤떨어진 나라라고 하셨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경이로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은 경이로울 만큼 청결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제 일본 여권을 확인하고는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아키야마 씨,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처럼 친절하게 대해준다니 부친의 말씀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회사에서 준비한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운전기사님은 제가 일본에서 온 것을 알고 더욱 신경 써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처음 오셨으니 어려운 점이 많으실 텐데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하세요. 서울로 향하는 길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질서정연한 도로망과 놀랍도록 깨끗한 거리 환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부친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질서하거나 지저분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아버지의 말과 완전히 다르잖아. 회사가 마련해준 원룸형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에는 심지어 환영 메시지와 함께 신선한 과일 바구니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깊은 피로감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직장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부친은 한국의 대중교통은 불결하고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본 서울 지하철은 도쿄의 그것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새롭고 현대적인 첨단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한 노부부가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내가 일본인이라서 그런 걸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들은 다가와 친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나요? 우리 아들이 지금 도쿄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방금 왔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어려운 일 있으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주저없이 물어보세요. 다들 기꺼이 도와줄 거예요. 그들의 진심 어린 친절함과 배려에 저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주입받은 서사와 현장의 진실 사이에서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겪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한국인 동료들이 성대한 환영회를 준비해 놓았더군요. 그들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고, 심지어 몇몇은 서툰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저를 정통 한국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메뉴판을 보았으나 한글을 전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옆자리에 앉은 김 과장 가명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키야마 씨, 처음에는 매운 음식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이 메뉴가 적절할 것 같아요. 천천히 한국 음식에 적응하면 됩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식사 중 동료들은 한국 문화와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제 질문에도 진지하고 상세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일본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이나 불편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저는 점차 서울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직 한국어는 유창하지 못했지만 간단한 인사말과 기본적인 표현들은 습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을 걸면 오히려 더 반가워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동네 슈퍼마켓에 들러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문득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을 뒤져보고 주머니를 확인해봐도 지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여기서 지갑을 분실하다니. 당황한 저는 슈퍼마켓으로 돌아가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서툰 한국어 설명을 들은 직원은 즉시 매니저를 호출했고 그들은 진지한 태도로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매니저는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다른 직원은 저에게 물을 건네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함께 찾아봅시다. 그때 갑자기 한 중년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슈퍼마켓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일본에서 오신 분 아닌가요? 이거 당신 지갑 맞나요? 그녀의 손에는 분명 제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슈퍼마켓 앞에서 이걸 주웠어요. 안에 신분증을 보니 일본분 같아서 바로 가져왔어요. 저는 지갑을 받아들고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현금, 카드, 모든 것이 전혀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려 했지만 한국어가 서툴러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외국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저도 일본에 갔을 때 현지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고 슈퍼마켓 직원들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낯선 외국인, 그것도 일본인인 저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부친이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들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지금까지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모두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도움과 호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에게 연락을 해야 했지만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한국인들이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 일은 바쁘지만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직접 경험해보니 완전히 다른 현실인데,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저는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바쁜 출근길에도 질서를 지키며 줄을 서는 사람들, 이러한 시민의식이 더욱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의 친절함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업무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왔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저의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특히 제 옆자리에 앉은 정 대리는 점심시간마다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키야마 씨, 오늘은 인사말을 배워볼까요? 안녕하세요는 곤니치와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저는 그의 도움에 감사하며 열심히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사람들과의 소통도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의 단단한 벽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동료들이 저를 서울 관광에 초대했습니다. 경복궁, 인사동, 남산타워 등 서울의 명소들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저는 그들의 뜨거운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경복궁에서 한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고 풍파를 겪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배워왔던 것과는 상이한 역사적 사실들이 많았고, 그것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역사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이전까지 알고 있던 사실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사에 관한 부분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머릿속이 극심한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생 동안 믿어왔던 신념들이 모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한 묘한 해방감 또한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한국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야. 이렇게 친절하고 선진화된 나라를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봤던 것일까? 밤늦게까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혼란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었습니다. 평생의 신념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오는 혼란이었죠. 하지만 그 무너진 공백의 자리에 이제 진실이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 한 달이 경과했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은 하나둘씩 부서지고 있었고,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혼자서 서울 곳곳을 탐방하며 이 도시의 매력을 깊이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서울의 도시 경관과 첨단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강남의 마천루들과 도시 곳곳에 구현된 첨단 기술 인프라, 그리고 밤이면 더욱 화려하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즉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중 한 대학생은 제 폰이 깨진 것을 보고는 근처 수리점까지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기술자가 신속하게 화면을 수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일본 기술력도 정말 대단하죠? 저희 동생이 지금 도쿄에서 유학 중인데 항상 좋은 경험을 이야기해요. 기술자의 말에 저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적대감이 아닌 존중과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회사 동료 정 대리의 권유로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가정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골목길 안쪽에 자리 잡은 그 식당은 겉보기에는 소박했지만 들어서는 순간 정겹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키야마 씨, 우리 엄마가 특별히 일본인 입맛에도 맞을 만한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정 대리의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여러 밑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주인 할머니는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가져오셨습니다. 많이 드세요. 우리나라에 와서 홀로 지내시느라 힘드실 텐데. 오늘만큼은 집밥 맛 좀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흘러내린 눈물에 정 대리와 그의 어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감동받아서요. 제가 한국에 대해 정말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정 대리의 어머니는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셨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는 법이지요.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그 가정식당에서 단순히 음식만이 아닌 진정한 인간적인 따뜻함을 깊이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부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가 이런 경험을 직접 한다면 그도 변할 수 있을까? 다음날 회사에서 우연히 위안부 관련 다큐멘터리가 상영된다는 홍보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일본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항상 그런 일은 없었다거나 과장된 이야기라고 교육받았던 주제였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상영회에 참석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던 소녀들의 비통한 증언과 명확한 역사적 자료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할머니들의 눈물 어린 증언을 들으며 저는 큰 충격과 고통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단지 어린 소녀였어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처음에는 이것이 반일 감정으로 조작된 허위 이야기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일본 역사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당시 군 문서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상영이 끝난 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한국인들은 저를 비난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역사적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나누고자 하는 연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키야마 씨, 괜찮으세요? 힘든 내용이었죠. 옆자리에 앉았던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내어 대답했습니다. 네, 그저 제가 전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충격이 큽니다. 김 과장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이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쉼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매주 주말마다 그곳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들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제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게 저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네가 그 시절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네가 무슨 죄가 있겠니? 중요한 건 지금 네가 어떤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느냐야. 할머니의 이 말씀은 제 가슴 깊이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과 한국 문화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한국어도 빠르게 향상되었고 이제는 기본적인 일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서울 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했고 처음 왔을 때 두려움과 불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일본에서 급박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카야,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계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리 견해차가 컸더라도 그분은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곧바로 다음날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회사에 긴급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정말 걱정되네요. 어서 가족에게 가보세요. 여기 일은 염려하지 마세요. 팀장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부친의 건강도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어떻게 그분에게 전달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저는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실제 경험을 의도적으로 숨겨왔기 때문입니다. 부친의 병세가 심각하다면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아닐까? 병원에 도착하자 모친이 지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다행히 부친은 위중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인해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그분의 눈에 잠시 기쁨이 스쳤지만 곧 예전에 보이던 단호한 표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미카, 왔구나. 저 한국 놈들 때문에 고생이 많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그분의 맹목적인 편견, 저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한국과 전혀 다릅니다. 그곳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해요. 저는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배려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놀라움과 분노로 크게 커졌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는 그들에게 사상적으로 세뇌당한 것이냐?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세뇌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한 사실이에요. 아버지도 한번 직접 가보시면 분명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어. 너는 이제 우리 가문의 자존심을 버린 거니? 그때 모친이 두 분 사이를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감정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자 간호사가 들어와 저희를 병실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에서 모친은 조용히 저에게 당부했습니다. 미카야, 네 아버지는 평생 동안 그런 신념으로 살아오셨어. 갑자기 그 신념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면 안 될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제가 목격한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일본,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더 나은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모친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에 머물면서 저는 부친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한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말할 때마다 귀를 막거나 화제를 돌렸습니다. 마지막 날 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어 퇴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내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되셨나 봐요. 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시면 제가 직접 한국을 기꺼이 안내해 드릴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왜 하필 너였을까?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내 딸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제가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진정한 존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만을 내쉬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은 아프고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내면의 성장을 명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맹목적인 편견에 사로잡혔던 과거의 아이가 아닌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싸울 수 있는 주체적인 성인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확고하게 결심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은 일본인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부친도 그 진실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양국 문화 교류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한일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주말에는 일본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문화 소개 활동을 펼쳤습니다. 어느 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네가 우리를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단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너와 같은 젊은이들이 있어 미래는 분명 달라질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응어리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친과의 갈등, 정체성에 대한 혼란,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제 성장의 필수적인 일부로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한국에 오게 된 진짜 이유일지도 몰라. 두 나라 사이의 화해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더욱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계속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5달이 지나고 제 계약 기간도 절반이 경과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어로 기본적인 업무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고 서울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제가 제안한 한일 협력 프로젝트가 뛰어난 성과를 내면서 정당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모친이었습니다. 미카야, 아버지 상태가 다시 안 좋아졌어. 이번에는 더 심각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즉시 휴가를 내고 일본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쇠약해 보였습니다. 의사는 심장 상태가 악화되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저를 보자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전의 분노나 실망감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카, 왔구나. 저는 아버지 곁에 앉아 그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어때? 아직도 좋다고 생각하니? 저는 놀라움을 감추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는 그곳이 제 2번째 고향 같습니다.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그 말에 저는 참지 못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완고했던 태도가 조금이나마 누그러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술 전날 밤 병실에서 아버지와 둘만 남았을 때 그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사실 난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 그저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인터넷에서 본 글들만 맹신했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한국을 증오해 온 아버지가 실은 단 한 번도 그곳에 직접 가보지 않았다니. 아버지, 수술 잘 되시면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제가 아버지에게 진짜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서도 저는 큰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아버지는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퇴원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려 노력했고 간간히 전화로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회사에서 중대한 선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곧 만료되지만 회사에서는 저에게 계약 연장을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일본으로 복귀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 더 오래 머물 것인지. 고심 끝에 저는 계약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서울은 저에게 단순한 근무지가 아니라 제 삶의 소중한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그를 이곳으로 초대하여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계약 연장 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한일 문화 교류 행사를 기획하고 양국 기업 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제 노력은 회사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여전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방문했고 이제는 일본인 친구들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친구들도 할머니들의 따뜻한 인간애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미카, 네가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기회를 준 것에 정말 감사해. 우리도 많은 것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친구의 이 말이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일지라도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모여 언젠가는 두 나라 사이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어느 날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버지에게 한국 방문 초대장을 보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모친과 함께 오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네가 그렇게 좋다는 곳 나도 한번 직접 보고 싶구나. 가슴이 벅차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에게 제가 경험한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달 후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약간의 긴장감이 서린 표정이었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모치는 오히려 설레는 표정이셨습니다. 여기가 인천공항이에요.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로 손꼽히죠. 아버지는 주변 환경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네. 그것은 작은 인정이었지만 제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일주일 체류 기간 동안 저는 서울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현대적인 강남의 모습에서부터 전통의 정서가 살아있는 북촌 한옥마을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일상과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를 방문했을 때 아버지의 내면적인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 하시던 아버지가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할머니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셨을 때 아버지의 눈에서 참회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 올렸던 편견의 견고한 벽이 무너지는 강렬한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이렇게 직접 찾아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미래 세대는 우리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게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미카야, 내 말이 틀렸다. 내가 너무 편협하고 옹졸했던 것 같구나. 직접 보니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오랜 세월 단절되었던 관계의 다리가 재건되는 듯한 강렬한 정서적 유대를 느꼈습니다. 일주일간의 방문이 끝나고 부모님을 공항으로 매웅하는 날, 아버지는 저에게 진심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미카야, 네가 이곳에서 진정으로 행복하다면 나는 그 결정을 존중할게. 그리고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네가 나보다 훨씬 더 넓고 올바른 시야를 가졌구나. 부모님이 떠난 후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해외 주재원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에 건설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중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일 협력부서의 책임자로 승진했고 여가 시간에는 양국 청년들의 교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뿌리 깊은 편견을 깨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특히 기뻤던 것은 부친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는 극우 단체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고 오히려 지역사회에서 한일 교류를 돕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제게 큰 희망과 의미를 안겨주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서울의 밝은 아침을 맞으며 생각합니다. 제가 두려움과 편견을 안고 처음 이 땅을 밟았던 그날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할지 깊이 성찰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자신의 맹목적인 편견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뛰어넘는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항상 간접적인 정보가 아닌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울의 밝은 아침 햇살 속에서 저는 오늘도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한 작은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제 저에게 한국은 더 이상 적국이 아닌 제 삶의 영원한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아키야마 미카의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반한 감정으로 가득 찬 부친 밑에서 성장하여 뿌리 깊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일본인 여성이 직접 대한민국을 경험하면서 모든 선입견이 무너지고 결국은 아버지마저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놀라운 서사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일상과 문화가 이웃나라 사람들의 깊은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 참으로 놀랍지 않으신가요? 미카 씨처럼 직접 경험하고 불편할지라도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양국의 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특정 국가나 문화에 대해 고정된 편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직접 그 현실을 경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부수는 것이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성장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매우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의견을 자유롭고 진솔하게 나누어 주세요. 저희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